네, 안녕하세요. 낭만사주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기부인과 상모습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장만하였는데요. 사전에서 기부인은 신분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집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하고, 상모습은 경험 많고 위상은 높아 주인 맘대로 부릴 수 없는 일꾼이라고 했어요. 얼핏 들으면 기부인과 상모습의 관계가 한 집안의 식구 관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 이 두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8명의 재판관 중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거제시, 또 한 사람은 하동군 출신으로 고향도 서로 가깝고 나이도 4살 차이로 소위 말하는 사주에서 신자진 삼합에 해당돼서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식구라는 점에서도 크게 이상할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뉴스에 의하면 이들이 현재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본연 임무에서 벗어나가지 않는다면 이들이 전쟁을 벌일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탓일 텐데, 사주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주를 살펴보면은 이쪽 이 여자분 소위 기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 사주는 일에서 월로 목생화, 또 월에서 년으로 화생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집이다. 뭐 남의 눈치 안 보고 도도하게 또는 고귀하게 살아가는 명문가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 하는 점에서 자식이 부모를 섬길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도달을 했으니까 부모를 섬길 수 있지, 자식이 개판이 되면 부모를 섬길 수가 없는데, 요 생일의 을은 나, 월의 정은 부친, 또 년의 무토는 조부. 그래서 나는 부친을 모시고 목생화, 부친은 또 조부를 모시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집이다, 소위 명문가다 하는 얘기에 비해서 이쪽에 이 사람은 년에서 일쪽으로 상생을 했어요. 년에서 일쪽으로 상생을 했는데 목생화, 또 월하고 일은 똑같은 정화. 그래서 요거는 조부가 자식을 낳는데 목생화, 이 품 안으로 들여놓는 게 아니라 품 바깥으로 내밀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내쫓는 집이다. 또한 이 월하고 일하고 똑같은 정화를 이뤘다고 하는 것은 부친하고 나하고 똑같은 정화다. 말할 것도 없이 얼굴도 판박이일 거고 모든 행동면에서 판박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좋게 말했을 때이고 나쁘게 말하면 부친하고 나하고 맘먹는다, 내가 부친하고 맘먹는다, 야자튼다. 좀 좋게 말하면 판박이다, 나쁘게 말하면 순 쌍놈이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부는 부친을 바깥으로 내밀었고, 그 부친과 나는 서로 맞먹는다. 맞담배질 할 수도 있고 같이 술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집안이 그렇게 수준 높은 집안은 아니다, 한미한 집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지는, 이쪽 여자는 이제 해수, 사화, 수국화, 또 화극금, 수국화, 화극금. 천간에서는 목생화, 화생토가 됐지만 지지에서는 수국화, 화극금
화급금, 극을 하는다 하는 거는 거의 돈 문제를 말하는데, 돈은 내가 일하고 벌어오는 돈,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갖고 오는 돈, 대가를 받아오는 게 돈인데, 그 돈을 받아와서 밖으로 내놓지 않고 안으로 들이민다. 그러니까 겉주머니에다 넣는 게 아니라 속주머니에다 집어넣는다 하는 게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수국화. 반대로 이 해가 이쪽에 있고 사가 이 일에 있다고 하면은 수국화가 되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화살표 모양대로 수국화가 돼서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이민다. 또 역시 또 화하고 금하고 관계에서 화급금, 또 역시 안으로 들어간다. 큰 돈을 벌어오든 작은 돈을 벌어오든 수국화, 화급금서 연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돈은 깊이 들어가서 쌓이게 된다. 또 이게 설명을 하자면 일에서 월에서 년으로 극을 계속했으니까 대대로 자식의 봉양을 받는 부모다. 집안이 부유하다. 천가는 남자의 모습, 친가의 모습이라고 하면 지지는 여자의 모습, 외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천간 지지가 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태니까 명예는 명예대로 좋고 재물은 재물대로 좋다. 친가도 외가도 남에게 흠이 잡히는 집안이 아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여식이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데 물질적인 곤란이 있었다든지, 또 그 머리가 나빠서 따라가지 못했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자식의 봉양을 받는 부모, 년은 조부, 월은 부모, 일은 나니까 그게 나, 부모, 조부, 대대로 아랫사람의 봉양을 받는 선대, 부유한 집안이다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1대, 2대, 3대, 적어도 3대가 내리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아왔다고 하면 처녀 시절엔 귀한 집에 아주 고운 아씨가 됐을 거고, 또 결혼을 해서는 그 배우자도 고급 직분에, 또 나도 고급 신분에, 그러니까 부잣집 아니면 직급 높은 집안의 귀부인이 됐을 수 있겠고, 또한 시대가 달라져서 여자도 관계 진출을 많이 하는 시대인 만큼 본인 자신도 고급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왔다고 하는 게 그렇게 별 이상하지 않을 상태죠. 귀부인이라고 해도 되고 대단한 커리어 우먼이라고 해도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을 귀부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사람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기는 한데, 아까 천간에서 조부는 부친을 바깥으로 내쳤고, 그 부친은 나하고 똑같이 일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부모의 도움으로 공부를 한 상태는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지에서도 연에서 월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축토, 진토가 똑같은 토예요. 그러니까 조모하고 내 모친하고 서로 똑같다.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똑같은 관계면은 안 되죠. 할머니는 우리 엄마, 며느리를 잘 감싸 주어야 될 거고, 또 며느리 되는 우리 엄마는 이 할머니를 잘 공경해야 할 건데, 똑같은 토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하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울 수도 있고 좋을 때는 부모인지 자식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야자트고 옛날에 보면은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담배를 피운다든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인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여기서 이 월에서 생일에 토국수를 했어요. 축토가 해수, 토국수. 역시 돈을 벌어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를 안쪽으로 갖다 디밀질 않고 바깥으로 내밀어, 나 돈 여기 있어요 하고 바깥으로 내미니까 돈 자랑하는 모습이죠. 그 돈은 누가 채갈지 모른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크게 남아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돈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집안이 아니다. 가난한 집이다. 빈곤하다. 그래서 이게 설명엔 년하고 월하고 똑같고, 월에서 일로 봤을 때는 안으로 들여미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내친다. 그래서 조모와 모친의 불화가 있고, 시모에게 흉잡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빈곤의 모습을 가졌다. 나가서 부모한테 내쳐져서 내가 내 힘으로 고학했다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돈 벌면서 학교 다녔다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은 남의 밑에서 살았다 하는 얘기도 되고, 빈곤하다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물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는가, 요 을하고 정, 생일의 을이 생월의 정, 요거는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등불은 밤에 켜는 거니까 야간 활동을 하는 거고, 요거는 새을자니까 밤에 나는 새가 되겠죠. 근데 밤에 새가 아무나 날진 않아요. 밤의 제왕, 올빼미, 부엉이, 참 맹금류들이죠. 그래서 목생화, 새가 나는데 밤에 난다는 뜻이에요. 밤에 나는 새, 부엉이, 올빼미. 그래서 올빼미나 부엉이를 밤하늘의 제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밤하늘의 제왕이다 하면은 어두운 구석에서 왕노릇을 한다 하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면 어두운 구석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조폭우두머리가 아니라, 이 지지가 나빴으면은 조폭우두머리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폭우두머리에다 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밤새워 일한다 하는 얘기도 되고, 밤하늘의 제왕, 그러니까 법의 심판관 노릇을 한다. 참 누군가를 심판해야 한다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을 하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도 될 거고, 또 여기 화생토, 요거는 큰 산,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을 비춰준다 하니까, 요 정하고 무의 관계는, 요 생월의 정하고 생년의 무의 관계는 태산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태산의 등불을 비춰준다. 산속에 있는 가로등, 그것보다는 큰 산을 비치는 서치라이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등불 하나로 큰 산을 한꺼번에 비출 수는 없잖아요. 어디 큰 공장이라든지, 또 쉽게 말해서는 교도소를 밤에 누가 탈옥수가 있나 없나 하고 그 감시 감독하는 서치라이트, 그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을하고 정은 밤하늘의 제왕인 올빼미나 부엉이를 뜻하고, 그 부엉이가 뭐를 지키느냐, 이 큰 태산 속에 들어있는 누군가를 다 감시 감독한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관리한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쪽에서는 정하고 정은 신구 교체다, 새 것하고 헌 거하고 교체한다.
뒷방 늙은이다 했는데 왜 신구 교체를 하느냐 하면 정은 우리 그 인위적인 에너지 등불 요즘에는 이게 이제 전자제품의 주류를 이루는데 이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통 핸드폰을 우리가 한 2년 지나면 자꾸 새 거로 교체하라고 하는 그 유혹이 들어와요. 핸드폰 가게에서 그거 바꾸세요 어쩌세요 하면서. 근데 사실은 핸드폰 같은 건 뭐 2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달만 해도 그 자꾸 신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 또 새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또 많은 돈을 주고 교체를 해서 쓰기도 하고, 핸드폰뿐만 아니죠. 무슨 뭐 이 컴퓨터라든지 많은 그 전자제품에서 새 거가 자꾸 나오니까 자꾸 바꾸고, 자주에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 신제품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제품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이제 교체 사정이 생긴다. 그런데 교체 사정이 많은 거는 뭐 전자제품이나 뭐 기계나 이런 데서 교체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는 요게 부친이고 요거는 나니까 사람을 교체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슬픈 사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부친을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 뒷방 늙은이가 됐다고 하는 거는 늙고 병들었다, 아무런 할 일이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갖고 있는데 또 신제품을 구입을 했어. 그래서 그 신제품을 쓰면서 전자에 쓰던 핸드폰을 크게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책상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는 전화기로 쓰고 하나는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로 쓰고 하기도 하지만, 그랬다고 할지라도 두 개만 필요하지 나날이 다르게 바꿔지는 그 신제품 세상에서는 그 구제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금방금방 생기는데 두 개, 세 개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쓰지 않는 고물 제품들이 그냥 쌓여 있다. 어떤 땐 그게 짐스럽기만 하죠.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뒷방 늙은이가 항상 집에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정하고 갑은 잠들 수 없는 나무. 나무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왜 잠들 수 없느냐, 나무 앞에 불을 켜졌으니까. 이 나무가 낮인 줄 알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저도 쿨쿨 잠을 잘 건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명이 단축된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 그 시내 한복판에 나가거나 어떤 도로를 지나갈 때 가로수 밑에 아주 환하게 켜진 가로등 같은 거, 그리고 또 시내 한복판에 나가면은 그 크리스마스 같은 때 보면은요, 나무에다 아주 반짝거리는 그 크리스마스 장식등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낮에는 태양 밑에서 잠을 잘 수 없었고 밤에는 전등불 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나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시들 수밖에 없다. 수명 단축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 사람의 아버지는 뒷방 늙은이처럼 들어앉아 있는 시절이 많았고, 또 이 조부는 일찍 사망하셨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친 덕도 조부 덕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고, 지지에서 4월의 원숭이,
4월에 태어난 원숭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4월을 만났다 하는 거는요. 원숭이는 열대 동물이기 때문에 추위에서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원숭이들이 참 좀 고생스러운 점이 많고, 이 여름에 태어난 원숭이들이 활발하고 좋은데, 이 4월에는 초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녹음이 점점 우거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점점 살기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녹음 속에 풍요 즐기는 원숭이. 4월 달에 원숭이, 녹음 속에 풍요를 즐긴다. 또 단편적으로 원숭이하고 뱀하고는 사신이 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4월에 녹음을 즐긴다 하는 얘기는 뱀하고 원숭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 손잡았다 하는 얘기도 되는 거고, 사신이 합한다. 원숭이도 뱀도 야생 동물인데 서로 합한다 하니까 야생의 동물끼리 사냥으로 먹고 살죠. 뱀도 사냥꾼이고 원숭이도 사냥꾼이야. 꼭 그 동물만 잡는 게 아니라 그 과일을 딴다든지 꽃을 딴다든지 자기가 키운 거 아닌 남의 거를 따서 먹는 거니까 일종의 사냥꾼이죠. 원숭이하고 뱀하고 서로 손잡는다. 무서운 것끼리 손잡는다. 그 다음에 요게 해하고 사는 해일의 4월, 4월 달의 돼지날. 4월 달인데 4월은 이제 뱀이 나와서 막 활동하는 달인데, 이 뱀은 돼지가 무섭거든요. 돼지가 천적이에요. 돼지한테 잡혀 먹혀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왔다가 나와서 좀 돌아다닌다. 뱀이 가는데 돼지가 앞에 가로막고 서 있다. 그러면 이 뱀은 얼른 도망가야 되겠죠. 이 돼지 눈에 띄지 않아야 돼. 돼지한테 잡히면 뱀은 뼈도 못 추리니까 돼지한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궁리를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뱀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러는 얘기.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녹음 속에서 풍요로운 속에서도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나의 임무와 책임을 다한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이 사람은 추월에 태어난 용, 한겨울에 태어난 용인데 용이 물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한겨울에는 많은 물들이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용이 푸근하게 들어가 쉴 곳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 많은데 얼지 않는 물을 찾아다녀야 될 텐데 얼지 않은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온천물이 나온다든지 또는 저 남쪽 바닷물은 얼지 않으니까 바닷가로 간다든지, 이 도시 한복판에서는 그렇게 겨울에 뜨뜻한 물이 나오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마침 이 사람은 고향이 하동이니까 저 남쪽 바다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고, 서울 한복판에서는 늘 내가 들어가서 누울 자리가 어딘가 하고 살 곳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혹한 속에서 승천할 수 없는 용, 엄동설한에 얼지 않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 한 몸 들어가서 편히 쉴 데도 없는데 어떻게 승천할 수 있기를 바라겠느냐. 또 이 축월의 돼지날, 축월의 돼지날. 그러니까 섣달에 돼지까지 있는 집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소는 항상 그 목줄에 매어 있어요. 일할 때도 목에 줄이 걸려 있고 외양간에 들어와서도 걸려 있고, 돼지는 우리 안에 들어 있지만 줄에 걸려 있지는 않아요. 소는 일할 때도 목에 줄이 걸려 있고,
외양간에 들어가서도 줄을 기둥에 매어 놓고 그런데 소하고 돼지하고 다 돈이기는 한데 이게 좀 편하게 있지를 않아요. 소는 안쪽에 들어가 있고 돼지는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게 자리 차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 돼지는 먹고 싸는 게 일이니까 지저분하고, 소도 먹고 싸기는 한다고 해도 그렇게 돼지처럼 이렇게 질펀하게 굴지는 않으니까 소 외양간 옆에 돼지우리가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데 어떻게 불편을 토로하느냐. 목줄 잡힌 소가 우리 안에 있는 돼지를 흉봐. 그러니까 저는 목줄 잡혀 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돼지를 흉보는, 아유 너는 다니면서 더럽게 하니까 그 우리 안에서 나오지 마. 나는 목줄 잡혀 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돼지가 더럽다고 흉보아. 또 돼지는, 야 나는 우리 안에 들어 앉아 있어도 최소한 너처럼 뒷목 잡혀 있지는 않아. 돼지하고 소하고 한 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사는 식구들끼리 서로 흉본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더러운지는 모르고 남 흉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따뜻한 남쪽이라면 내가 들어가서 편히 누울 자리가 많겠는데 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자리가 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고향에서 판사 노릇을 한 27년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향판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발령을 받아갖고 임명돼서 서울살이를 하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참 시시때때로 자기가 편히 누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좀 주거 불안의 입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주거 불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목생화, 화생토, 수국화, 화극금 해서 이 극을 하든지 생을 하든지, 밑에는 극을 했고 위에는 생을 했고, 전부 안쪽으로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여기가 좌측이고 이쪽이 우측인 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토, 수국화, 화극금, 모든 행보가 우측으로 향했다는 뜻이고, 이 사람은 목생화, 여기 목생화, 또 토국수, 생을 하든 극을 하든 왼쪽으로 향했다 하는 얘기고, 또 정하고 정은 똑같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또 이쪽에 진토하고 축토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좌측 행보에 섞여 있는 중도다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아주 골수우파다 할 수 있겠고, 이 사람은 좌측이라 말하면서도 형편에 따라서 내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하고 발뺌할 수 있다. 좌측이라고 말하면서 좌파라고 하면서도 형편에 따라서 난 좌파 아니다 하고 할 수 있다. 이러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이제 우리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제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법과 원칙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심판을 하면은 되겠는데, 이 사람은 좌파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중도파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완전 그 우파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럼 이 사람이 완전 좌파라고 하면 끝까지 결론이 안 날 거예요. 나는 좌측, 당신은 우측,
이럴 건데 이 사람이 요 가운데 중도가 두 개가 있으니까 좌파가 끝까지 갈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일 걸로 내다 볼 수 있다. 사람이 좌측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